안녕하세요. 연구실 도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사 행동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시 반사 반응 중에 이상 발달의 신호 중 하나인 모로 반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모로 반사와 같이 제때 소멸되지 않으면 이상 발달의 징후로 여겨지는 파악 반사와 긴장성 목 반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밖에 아이와 양육자의 여러 본능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반응, 그 중에 원시 반사, 그리고 그 중에 파악 반사는 바로 이런 것인데요. 잡기 반사라고도 불립니다. 아기의 손을 살포시 눌러주면 아기가 이걸 꽉 쥐는데 요대로 들어올리면 잠깐이지만 무려 자기 체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턱걸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4개월 반쯤 성장하면 잡기 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가장 활발합니다. 5개월 전후가 되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물건을 놓는 능력은 여기서 몇 주가 더 지나야 가능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연습이 좀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잡기 반사는 양육자에게 매달리기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매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양육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행동에는 빨기 행동도 포함되는데요. 빨기 행동은 젖찾기나 삼키기 행동과 함께 생존 반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음식 섭취의 수단만은 아닙니다. 모든 영장류의 유아들은 빠는 행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꼭 음식 섭취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미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예컨대 붉은 털 원숭이는 움직이는 어미에게 매달릴 때 손과 발뿐 아니라 입으로도 젖꼭지를 붙잡습니다. 즉 매달리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반응인 것이죠. 반대로 빨기 동작이 잡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빨기 위해서도 잡는 동작이 세트처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어린이가 처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 쓰는 것을 배울 때 입과 입술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도 손으로 하는 일에 집중하면 입에 힘이 들어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손과 입, 이 두 가지 부위는 탐색과 표현에 중요한 기관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생후 4에서 5개월 이후에도 잡기 반사가 소멸되지 않으면 놓기와 손가락 동작의 발달에 상당한 지체를 보입니다. 이게 억제되어야 손가락 움직임이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과 손의 연관성으로 인해 발음 문제와 같은 말하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손과 입의 신경학적인 연결관계로 인해서 입 앞부분 근육 조절의 독립적 발달까지 방해하기 때문이죠. 원시 반사 반응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긴장성 목 반사라는 것입니다. 비대칭적인 긴장성 목 반사인 거죠.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해도 길기 때문에 보통 줄여서 ATNR이라고 부릅니다. ATNR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놓으면 같은 쪽 팔은 쭉 뻗고 반대쪽 팔은 구부리는 행동을 하는 반응인데 이 모습이 마치 펜싱하는 자세와 유사해서 펜싱 자세라고 불러요. 이 반응도 잡기 반사와 마찬가지로 태내 18주, 그러니까 임신 4개월 반쯤 되었을 때 시작되고 생후 4에서 6개월 정도에 억제됩니다. 태내에서 이 반응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세가 계속 태동을 자극해서 자세를 변경하기 때문에 신체 균형의 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출생 과정에서도 ATNR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응을 통해 진통을 느끼게 해주고 근육을 수축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아기가 ATNR 자세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하면서 출산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반응이 순산을 돕기도 하고 순산을 함으로써 이 행동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엎드려서 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도를 확보해 주어서 산소가 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아기의 기도 확장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한 번에 한쪽씩 훈련되면서 후에 뻗기 운동의 기초가 되어주기도 해요. 이런 ATNR 반응은 생후 1개월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아기가 한쪽 팔을 이렇게 뻗고는 하고 자기 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쪽을 뻗으면서 하고 또 반대쪽 손도 나타나고 그렇게 번갈아 하면서 자기 손을 막 번갈아 발견하고 그러면서 눈과 손의 협응 기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보름
아기가 열심히 이걸 하다 보면 생후 1달 반쯤 되었을 때는 자기 손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손가락도 슬슬 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TNR 반응은 눈과 손의 협응에 도움을 주는 반응이에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응시함으로써 발달해요. 그래서 아이들 누워있는 천장에 모비를 달아주죠. 그렇게 물체에 응시가 되면 아이들은 보이는 물체에 팔을 뻗어보죠. 그러다가 그 물체가 손에 닿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만큼 팔을 뻗으니까 닿는 거구나 하는 거리 인식과 눈과 손의 협응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후 3달 반 정도를 팔 뻗고 하는 이 과정을 열심히 거치면 이제 드디어 양손으로 물체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잡는 건 못해요. 그냥 지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후 약 4달이 아이의 손과 눈, 시각적 협응이 조직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렇게 6개월이 되면 ATNR 반응은 억제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기에 억제되지 못하면 또 정상 발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눈과 손의 협응에 관련된 반응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방향이 다른 손과 발을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기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반응들이 그렇지만 이 기어가는 행동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기면서 눈과 손이 협응하고 시각이 다른 체계와 또 다른 통합을 이루는데 너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의 행동이나 신체 움직임을 제어하는 중추신경의 수초화도 강화시켜줍니다. 수초화가 잘 이루어져야 정보 전달을 위한 자극 전달이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걸음마를 해야 하는 15개월 전후쯤까지도 ATNR 반응이 남아있게 되면 균형이 상실돼서 같은 방향의 팔다리가 함께 움직이는 등 로봇처럼 걷게 되기도 하고요. 공 던지기나 공차기 같은 운동 능력도 서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되면 신체 좌우를 가로지르는 동작에 어려움을 느끼게 돼서 두 손 조작에 어려움을 느껴요. 손, 발, 귀 등에 우세 방향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동작에도 머뭇거림이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잡거나 또는 발로 차야 할 때 우세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게 되고 이런 동작들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몸은 더 우세한 한쪽 신체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신체의 좌우를 유연하게 교차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아요. 먼 거리 시야가 획득되지 못하고 팔 길이까지만 시야가 획득되니까 물체를 따라가거나 추적하는 시야가 손상돼요. 그래서 읽는 것도 어려워지고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ATNR이 잔존해 있는 아동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쓰기 장애입니다. 아이가 읽길 원하는 곳을 보려고 머리를 돌리면 손가락과 손이 같이 펴져요. 그래서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쓰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다행히 이렇게 원시반사 프로파일이 경계선적으로 비정상 수준인 경우를 위해서 고안된 반사 억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일종의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치받은 영아는 이후에 정상적 발달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본능적인 반사 반응들이 많은데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또 엄마를 부르는 것도 모두 애착을 매개하는 반사 반응들이고 엄마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보이는 신호행동들입니다. 다행히 양육자에게는 이런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성 본능이나 양육행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양육자의 이런 행위는 아이의 신호행동과 마찬가지로 서로 가까이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이 잘 맞는 행동군입니다. 이런 양육행동이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자의 호르몬 수준인데요. 원시적인 뇌인 편도를 활성화시키는 옥시토신 수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져서 편도가 활성화되면 이 파충류 수준의 뇌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경계하고 아이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모성 본능과 양육 행동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자연스럽게 그 수치가 높아지지만 반드시 출산 경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헌신적인 양육을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 누구나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부모도 입양 부모도 누구나 마음가짐에 따라 모체와 같은 옥시토신 수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 말인즉슨 반대로 출산한 엄마라도 헌신적으로 양육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모성 본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때 양육 행동이나 모성 본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걸까요? 인간은 원시사회일수록 엄마와 유아가 더 가까운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복잡해질수록 양육자가 자신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대신 맡아주길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게다가 일상적인 가사활동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다른 자녀와 배우자와 같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양육행동과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양육자는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들은 양육행동과 본질적인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양육자가 아이와의 접촉을 싫어한다거나 아이가 우는 게 듣기 싫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부조화를 이루게 되죠. 물론 평범한 양육자에게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라면 양육행동의 철회가 자주 강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양육을 매우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도 애착행동과 반대되는 탐색행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먹는 것이나 짝짓기 행동처럼 아주 중요한 행동군이에요. 환경에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능을 위해서 진화된 행동입니다. 이런 탐색 행동도 처음에는 ATNR과 같은 반사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팔을 뻗고 쳐다보는 수준에서 기어가고 다가가는 행동으로 확장되고 누르고 뽑는 등 조작하고 실험하는 행동으로까지 발달해 나가면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이죠. 탐색은 아주 어릴 때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빨라지고 조금 큰 후에는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빨라집니다. 어떤 움직이는 물리적 대상도 동료와의 접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자극적인 피드백을 주지는 못해요. 새롭고 낯설어야 탐색 행동이 발현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람과 두려움, 긴장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다가 도망가기를 반복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서서히 접근하고 탐색하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양육자의 양육 행동이 오히려 상충되는 방해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때때로 어미가 새끼를 거부하는 행동을 통해서 새끼가 더 멀리 떨어져 있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우 생후 3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차 양육자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행동들은 사라져야 하는데도 이때도 양육자의 정서 상태 등에 따라서 필요 이상의 양육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아이의 주도적인 탐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해서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원시 반사 반응 중 모로 반사, 잡기 반사, ATNR 반사가 제 시기에 억제되지 않는 것은 이상 발달의 지표입니다. 둘째, 손과 입은 신경학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잡기 반사가 생후 4에서 5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면 손의 정교한 움직임뿐 아니라 말하기 기능에도 지체를 보이게 됩니다. 셋째, ATNR 반응은 눈과 손의 협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면 눈-손 협응이 필요한 기능이 지체됩니다. 예를 들면 걷기를 비롯한 운동 능력과 눈으로 보는 시야 기능의 손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쓰기 장애입니다. 넷째, 반사가 제때 억제되지 않은 경우를 위해 고안된 억제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처치받은 아이들은 정상 발달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양육 행동은 아이의 애착을 매개하는 반사 반응과 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탐색 행동과는 상충됩니다. 양육자가 헌신적인 양육에 대한 마음가짐이 없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양육 행동을 저해하는 반대 행동이 증가해서 양육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반사 반응들과 아기와 양육자의 여러 행동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